오늘 제가 감기 기운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 겁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즈 스타트업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저희 케이선 연구원들이 만든 말입니다. 하드웨어, 인공지능, AI 더하기 소프트웨어. 이거의 약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해즈 스타트업이라고. 이 해즈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특허가 되기 때문에 이 특허를 중심으로 엑셀레이팅 하는 IP 엑셀러레이팅,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하는 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늘 하듯이 우리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 만든 초연결 구조니까 이제 내부화되어 있던 수많은 것들이 외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기업은 재편되고 있죠. 그래서 기업과 업무는 다 분해돼 버리죠. 이제는 옛날처럼 생산에서 연구개발, 판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던 기업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 경쟁은 기업 생태계 경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롱테일 구조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러한 그림을 그려보면은 혁신의 롱테일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작은 1인 창조 기업부터 시작해서 이 거대한 빅 플랫폼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기업이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 거대 플랫폼을 보고 야, 그거는 큰 기업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수많은 1인 창조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네, 이제는 작은 기업의 전성시대다. 그 두 가지 모두가 맞는 야누스의 혼합 경제 시대가 되고 있죠. 여기서 롱테일의 기업들은 하는 일이 혁신을 제공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효율을 제공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은 얼만큼 규모가 크냐, 그리고 얼만큼 그 참여자들이 끈끈한 상호작용을 갖느냐, 매일매일 아침에 카톡방에 카톡을 던지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있느냐. 반면에 롱테일의 혁신의 기업들은 이 차별화의 핵심이 IP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업 경쟁이 한동안 어디로 갔었느냐? 빅 플랫폼의 경쟁으로 경제가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경쟁이 다시 롱테일 기업 쪽으로 돌아 나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해지 스타트업과 IP 엑셀레이팅을 얘기 드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은 불과 10년 전에 하나도 없었던 공유 플랫폼 기업이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에 무려 7개가 공유 플랫폼 기업입니다. 10년 만에 산업 생태계가 거대 플랫폼 구조로 바뀌었죠. 그것만 바뀐 게 아닙니다. 수많은 롱테일의 스타트업들이 거대 유니콘 기업으로 커가고 있죠.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쪽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IP가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많은 엑셀레이터를 제가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엑셀러레이터의 멘토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지식 재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실천력이 중요해. 맞습니다. 어디에 맞죠? 그것은 플랫폼 기업에는 실천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롱테일 기업에서는 IP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섞여 있는 야누스의 혼합 경제를 꼭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기업들도 이제는 제품을 만들면서 동시에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구조로 바뀌어 나가고 있죠. 샤오미, 네스트, 고프로 같은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들, 이들은 웨어러블 기기들, 홈 IoT 기기들, 또 액티비티 카메라들, 이런 것들을 만들지만 동시에 웨어러블 연계, IoT 가전, 휴대 영상기기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특허로 차별화되고 있다는 거죠.
샤오미를 보면은 2015년 한 해에 무려 3,700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고, 네스트는 300개 홈 IoT 특허를 무기로 삼아서 그중 절반은 자기 거, 절반은 인텔렉츄얼 벤처에서 라이센싱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구글에 32억 달러에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가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려니까 얘들을 빼놓고는 이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구글이 네스트를 무려 32억 불에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고프로는 아예 선특허 후 제품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하드웨어가 있고 서비스 플랫폼이 있고 IP가 있구나. 이러한 구조가 바로 여기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데이터를 통해서 연결되는데, 데이터는 세 단계가 있죠. 오감으로 수집하는 IoT, 그리고 대뇌 피질과 같이 저장되는 빅데이터, 그리고 전전두엽과 같은 인공지능. 요 세 가지가 결합해서 나온 서비스를, 그걸 서비스화시키는 요 단계의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순환하는 구조가 이런 유니콘들의 구조구나. 이것이 바로 유니콘들의 비밀 코드입니다. 자, 그런 형태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중국의 자전거 공유 플랫폼 모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 IoT 바이크를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앱으로 연결하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되어 있죠. 이거 청와대학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사례들은 수많은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인피니데스는 데이터 센터를 수많은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가지고 연결하면서 가운데 뭘로 최적화시키느냐,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최적화시키고 있죠. 즉 제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뭐로 연결하느냐, 데이터를 다루는 인공지능으로 연결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구글이 금년 10월에 구글의 부사장 릭 오스텔로가 발표한 전략이 뭐냐? 구글의 미래 전략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 세 가지가 구글의 미래 전략이다. 다 이게 일치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 현실과 가상의 융합,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이 가운데 데이터가 중간에서 끼어서 융합하죠. 그것을 누가 최적화시켜주느냐? 이제 인공지능이 최적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제가 하드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합친 해즈 구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오기까지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1,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오프라인의 산업구조는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하니까 레드오션이 돼버렸죠.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여기 박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어졌죠.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생겼느냐?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로 과거에 없었던 신대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신대륙의 이름이 바로 온라인 세상이죠. 이 온라인 세상의 신대륙이 블루오션으로 되니까, 야, 여기 가서 우리 깃발 꽂고 사업해보자 하고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온라인 시장도 레드오션화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 영역에서 블루오션이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바로 해지 스타트업의 영역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해지 스타트업,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의 트렌드는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스타트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위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들 대부분이 속빈 강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새로운 기회가 나오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합치는 데서 기회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창업 트렌드다, 이렇게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기업이랑 처음에 생산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생산의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하니까, 자, 생산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생산을 이제 아웃소싱 할게. 그래서 생산을 아웃소싱하고 R&D와 마케팅으로 이동한 것을 우리가 지식경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R&D와 마케팅도 아웃소싱합니다. 왜? 서로 비슷하게 하니까. 그리고 IP와 고객 관계로 넘어가는데 이 관계 속에서 하드웨어의 IP가 문제가 된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고비용 구조입니다. 하드웨어는 PCB 한번 뚫려도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고 모컵 하나 만들어서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고 그래서 개발 비용이 고비용이고 또 이 하드웨어가 들어가면 글로벌 마케팅 하는데 그거 어느 세월에 선적해서 갖다 놓고 또 팔고 나서 그냥 됩니까?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죠. 물류 문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개발비와 마케팅비의 고비용 구조가 하드웨어의 문제였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먹을 것도 없어요. 레드오션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신대륙을 가보니까 여기 신대륙이 왕창 열려있는데 여기는 개발비가 낮고 진입장벽이 낮고 시장 확산이 빠르고 야 여기 정말 먹을 게 많구나 하고 플랫폼 스타트업이 대거 등장을 했죠. 이것이 지난 15년간에 벌어진 산업계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신대륙도 이제는 레드오션화되고 있죠. 플랫폼 사업의 기회가 위축돼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 사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선도 점유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없는 데를 가보니까 사업 기회는 있는데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에요. 이게 제가 속빈 강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플랫폼 사업이 지금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대학의 창업 지원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그 속빈 강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빼고 얘기입니다. 네. 우리 유원환 원장님은 저희 우리 벤처협회 임원으로 계셨고 또 제니 우리 마유미 팩을 만들어서 대성공을 했죠. 회사 팔아서 왕창 돈을 챙겨가지고 지금 후배들 양성하러 한양대 가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드웨어 스타트업 패러다임 변화를 새롭게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모든 기업은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비용을 들여서 만들고 적절한 선에서 고객과 나누는 게 프라이스죠. 그러니까 기업 활동은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밸류, 프라이스, 코스트. 자, 기업 활동은 어떻게 하면 코스트를 낮추느냐 하는 활동이 있죠. 근데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코스트가 왕창 낮아지게 됐어요. 왜? 바로 메타 기술, 3D 프린터라든지 오픈소스 하드웨어 이런 게 등장하면서 하드웨어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메타 기술과 그 다음에 내가 일일이 설비를 찰 필요도 없습니다. 혁신 생태계가 등장하니까 개발비가 왕창 줄었네. 야 이거 소프트웨어 비슷해졌네. 그뿐인가요? 밸류를 올리는 쪽에서 소프트웨어 또 플랫폼 쪽은 특허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앨리스 판결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는 특허가 나오지 못하고 추상적인 경우는 특허가 안 된다예요. 그러면 결국 하드웨어 결합해야 되는데 이 하드웨어하고 결합했더니 특허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진입하는 조그만 틈새 시장에 들어가려면은 특허 없이는 거대 플랫폼 기업자들하고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특허를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서비스가 융합되게 됐어요. 가치는 올라가고 비용은 줄어들고 이래서 O2O 영역에서 광범위한 가치 창출이 만들어지면서 메타 기술과 혁신 생태계로 개발 비용이 급감하고 O2O 플랫폼으로 마케팅 비용이 급감하고 IP 확보로 스타트업의 차별화가 가능하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새로운 영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하드웨어 장벽이 돌파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생산에서 마켓 플랫폼, 이제는 하드웨어 IP로 대거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해저 스타트업을 바로 IP가 갖는 차별화 요소와 플랫폼 차별화로 시장의 역량, 모든 스타트업은 딱 두 가지 역량의 결합입니다. 남들이 못 본 시장을 찾았니? 그 다음에 남들이 못하는 문제를 풀었니? 이 두 가지죠. 시장 역량과 핵심 역량의 결합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는데 이제는 IP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와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다루는 툴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합쳐서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연결되는 거죠. 이런 일을 제일 처음에 한 친구가 누구냐?
바로 스티브 잡스 형님이죠. 저보다 나이는 적지만 먼저 가셨으니까 형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2000년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아이리버 MP3를 그냥 일거에 때려 높인 게 아이팟이죠. 근데 우리 그 당시 벤치마킹 테스트를 해봤죠. MP3의 성능이 애플계 아이리버보다 좋으냐?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그들이 얘기한 거는 사람들이 필요한 건 MP3가 아니고 음악이니까 음악을 합법적으로 값싸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아이튠스라는 걸 제공해 줄게. 이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결합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을 그대로 연결한 게 이 MP3 아이팟이 발전한 게 아이폰이고 아이튠즈가 발전한 게 앱스토어죠. 이걸 통해서 이제 900조 가까운 전대미문의 세계 최고의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바로 하드웨어 플랫폼 서비스의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합쳐지는 PSS 전략이죠. 과거의 PSS하고 다른 것은 IP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전통적인 우리가 PSS, 서비스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PSS는 이런 형태죠. 프린터 혹은 정수기 판매처럼 제품을 팔고 소모품 받게, 혹은 우리가 카드 할부처럼 금융리스, 이래서 제품을 파이낸싱으로 결합해서 우리가 해줄게.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PSS입니다. 그런데 캐터필러나 핏빛 같은 이런 소위 하드웨어와 서비스가 데이터로 연결된 것들은 전혀 다른 형태의 PSS입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데이터를 통해서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캐터필러는 데이터를 통해서 비포 서비스 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핏빛은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의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에서 PSS 진화는 데이터 기반의 PSS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DPSS라. 자, 데이터 기반의 DPSS, 이것이 뭐냐면은 이번에 모토하시 도쿄대 교수가 지난달에 저하고 같이 한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제 4차 산업, 이 양반은 과학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인하우스 기술의 개별 상품의 개별 고객이 이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하는 이런 구조로 바뀐다. 뭐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품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면서 IP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이 기술들이 융합되게 되죠. 바로 인공지능이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8200 부대에서 나온 친구들이 만든 IoT 보안 플랫폼 회사 아르미스입니다. 모든 보안 기기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들은 전혀 보안 기기는 안 만듭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인공지능이 이것을 분석을 했더니 요거는 지금 보안 위기 상황이야. 이제 출동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죠. 최적의 우리가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드웨어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서비스로 가는데 중간에 뭘 하느냐?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일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정용 에너지 절약하는 회사 차이에너지는 스마트 미터 가지고 전기량을 실시간 측정합니다. 그 미터만 갖다 놓으면 우리 집에 냉장고가 시간적으로 얼마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세탁기가 얼마 소모했는지 각각에 붙이지 않아도 집에 하나 붙이면 다 제가 파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가치 창출을 했더니 최적의 에너지 최소화를 해서 평균 13%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 13%는 굉장한 겁니다. 가정마다 13%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으면. 참고로 한국에서도 요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엔코디드라는 회사가 있죠. 자, 결국은 이게 뭐냐면 제품과 서비스가 전부 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연결된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IP가 존재할 수 있고 데이터를 융합하는 IP가 존재할 수 있죠. 이 해저 스타트업의 제일 큰 장점은 무엇이냐? 제일 큰 장점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할 수 없었던 특허로 차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특허 차별화가 안 되니까 그때 전부 다 몸집 싸움 게임입니다. 거기서는 무조건 몸집이 커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몸집 게임이 아니라
아주 현명한 특허를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롱테일의 게임이 만들어지죠. 자, 금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브랜드 사이먼 제퍼슨 법대 교수가 데이터 창출 특허에서 나오는 정보가 특허 자체보다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스트 또 혹은 우리 구글의 페이지랭크 이런 특허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여기서 만들어진 특허로 데이터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네스트의 기능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면 되겠느냐, 트렌드를 사전 감지하고 광고 등의 부수 사업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구글이 세계 최대 기업으로 올라간 특허가 이 페이지랭크 특허죠. 여기 3억 불인가에 구글이 자기가 만든 건데 자기가 사들인 거죠. 예. 이게 스탠포드 대학 역사상 두 번째인가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니까 IP를 바탕으로 하는 고품질 창업이 전체 소득에서 상위 구조를 가져갑니다. 즉 IP는 두 가지 장점을 가져갑니다. 굉장히 고소득 구조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가 사회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동성을 높여주죠. 그래서 그 개털 또 이제 황무지상이 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소위 위아래가 바뀔 수 있는 구조가 혁신 지수가 높을수록 소득과 사회적 이동성이 증가된다는 게 하버드대 2016년 연구 결과죠. 자, 이제 좋은 IP.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고품질 벤처가 뭘 만드느냐? 신규 벤처, 신규 일자리 50% 이상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창업이 아닙니다. 자영업 창업은 오히려 국가의 플러스가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고품질 창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발표했던 모델이 K선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12기술이 융합하는 모델입니다. 이 12기술이 6개의 디지털 전환 기술이 현실을 가상의 데이터로 만들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거를 최적화한 결과를 다시 6개의 애널로그 전환 기술이 가상을 현실로 다시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인 구조를 설명한 게 바로 인공지능과 12기술 모델입니다. 제가 12월 16일 날 요 12기술 모델을 가지고 각각의 기술을 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여기서 열립니다. 필요하시면은 K선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안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해저 스타트업이 4차 산업혁명의 스타트업이라면은,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엑셀러레이팅 할 것이냐 하는 이제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IP 엑셀러레이팅이라고 명명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인큐베이터라는 게 있고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있죠. 2005년도에 Y 컴비네이터가 등장하면서 등장한 엑셀러레이터 개념은 기존의 인큐베이터가 패시브한 개념이죠. 공간을 제공하고 멘토링 좀 제공하고 그리고 시간 제한 없이 키워주고 있고, 이런 지원의 개념입니다. 이런 인큐베이터는 대개 공공기관들이 하고 있죠. 여기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요 앞 끝에. 예. 그런데 엑셀러레이터는 배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수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기수별로 모집을 하고 시간적으로도 평균 3개월 정도를 평균으로 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투자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큐베이터도 투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인큐베이터는 지원을 하고 엑셀러레이터는 투자를 해서 결과를 같이 나눠 가진다 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죠. 참고로 독일에는 인큐베이터가 투자와 멘토링을 하면서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가져갑니다. 자, 대표적인 폴 그램, 저 친구가 원래는 해커였죠. 자기가 해커했으니까 해커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해커 같은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엑셀러레이팅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기업들의 가치가 지금 550조라는 거죠. 500억 불. 그리고 투자 금액도 지금 190억 불 정도 가 있습니다. 여기 대단한 회사들이 많죠. 에어비앤비, 드랍박스, 클레버, 랜더, 이런 수많은 회사들이 Y 컴비네이터 엑셀러레이팅 합니다. 근데 여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주요 대학에 있는 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보다 훨씬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냥 회의실 하나 덜렁 있고 뭐 거기 있는 직원도 14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내요. 대단하죠. 자, 트윌리오나 유데미 이런 회사를 키워낸 500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들입니다. 자, 엑셀러레이터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패시브하게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인큐베이터의 성공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지원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겸해서 키워나가는 엑셀러레이터의 성공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 성공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중기처도 엑셀러레이터, 중기처라고 번역했습니다. 중기청은 아닙니다. 거기가. 그렇다고 부도 아니에요. 미국 중기처는 좀 스텝 조직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과 엑셀러레이터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변리서가 포진되고 지금 퓨처 플레이에서 이거 했었죠. 제로스 AI 발표를 이게 글로벌로 온라인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한국에서 라이브로 시청하면서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 대학 내에 자체 엘리베이터, 엑셀러레이터를 만듭니다. 분리반익 생명과학 연구소가 $5천만 투자해가지고 엑셀러레이터를 이 안에 만들고 자기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죠. 자, 미국 로펌들도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디퍼드 빌링이라고 얘기하죠. 수입료 안 받고 우린 대신에 지분을 받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잽 속스 이 양반, 드랍박스 트윌리오를 키웠는데 일조한 양반들, 또 전설적인 특허 변호사죠. 그 벤처로 그룹의 그렉 존슨이 자일린이나 야후 같은 회사들을 키워냈습니다. 전부 다 뭐가 중요하나? 이 엑셀러레이터가 중요하고 엑셀러레이터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창업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선발하느냐? 뭐 회사마다 달라요. 근데 전부 다 똑같은 건 뭐냐면은 온라인으로 지원한다. 그 다음에 중간에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친다. 그건 똑같습니다. 핀텍 이노베이션 랩 같은 경우 재미있는 게 캠프를 통해서 선발을 한다는 게 재미있죠. 저는 캠프를 통해서 선발하는 거, 우리 해커톤 통해서 선발하는 거 비슷한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투자 지분은 뭐 왔다 갔다 하지만 대체로 보면은 내가 선발해서 10% 이내의 지분을 투자하는데 그 회사의 가치는 그냥 10억으로 인정할게. 100만 불입니다. 100만 불. 예. 심플하게 100만 불입니다. 예. 자, 그래서 국내는 어떠냐? 국내도 수많은 엑셀러레이터가 있죠. 지금 등록된 게 29개? 예, 29개인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여기 4개의 엑셀러레이터가 주로 IP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요 중에서 3군데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엑셀러레이터가 다시 발전하는 게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죠. 이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의 시발점이 된 거는 크리스 앤더슨이 얘기하는 롱테일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쓴 메이커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 경제를 바꿀 새로운 산업혁명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메이커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제품과 소프트웨어가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중국이 지금 세계 1위의 특허 출원국이지만 이 심천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DJI나 로얄이나 여기에 심지어 아이카본엑스 만들어진 지 6개월 만에 유니콘 기업이 된 회사입니다. 아이카본엑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대 유니콘들이 등장하고 있죠. 인도는 원래 전통적으로 하드웨어가 약한 나라입니다. 쟤들은 추상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강하고 하드웨어가 약한데 국가에서 인텔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사인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터를 지우는데 여기 70개의 육성 건물을 짓고 열심히 이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강력히 추진합니다. 하드웨어 앤드 시스템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엑셀러레이터들은 딴 데보다 메이커 스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게 제일 큰 차이가 있죠. 현업 전문가도 이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한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IP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는 당연히 움직입니다. 제품에는 반드시 IP가 들어가죠. 외국의 대표적인 하이웨이 원, 헥스 같은 국내 퓨처 플레이, 액트너렉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많은 아이디어 제품들을 지원하고 있죠. 호텔 객실에 뭐 인공지능 음성 대기, 서퍼용 스마트 센서, 뭐 스포츠 비디오 카메라, 뭐 자율운전 수송, 나쁜 버릇 스마트 기기, 뭐 와터젯 커팅, 수많은 소위 아이디어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새롭게 진화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IP 엑셀러레이터라는 거죠. 처음에 만들어진 엑셀러레이터가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거쳐서 이제는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는
인공지능까지는 안 들어간 경우들이 많죠. 이들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역할하는 IP 엑셀레이터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IP 엑셀레이터는 이 과정에 디지털화 IP와 아날로그화 IP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 제품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 인공지능의 결과를 서비스화하는 과정, 이 양쪽의 인터페이스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IP 엑셀레이터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보면은 첫 번째가 선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IP 전략을 어떻게 제대로 구성할 것이냐. 이걸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사업화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돈을 회수를 해야죠. 엑시스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헤드 스타트업의 기업을 IP 엑셀레이션 하기 위해서 기업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보기 위한 캔버스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두 창업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오스트발드의 9블락 모델이죠. 오스트발드의 9블락 모델은 아주 많은 기업들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그냥 스냅샷으로 딱 사진 한 장 찍어서 이 애들이 뭐 하려고 하는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은 누구고, 그 다음에 채널은 어떻게 되고, 관계는 어떻게 맺고, 키 파트너는 누구고, 키 액티비티는 누구고, 그리고 핵심 자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코스트와 레베뉴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엑셀러레이터들이 스타트업 심사할 때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오스트발드 모델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별 기업이 지금 분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분해가 반영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미래 기업이 갖는 가장 중요한 밸류와 프라이스와 코스트의 순환 관계를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다시 놓고 보면은 기업은 가치를 만들고 비용을 들이고 프라이스를 경계로 소비자와 나누는데, 이 생산자 이익과 소비자 이익 사이를 연결하는 밸류와 프라이스와 코스트라는 이 관계 개념을 오스트발드 모델은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오스트발드 모델에 없는 블록이 하나 들어갔죠. 밸류 크리에이션 블록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코스트 블록입니다. 이 코스트 블록은 내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역량을 어떤 비용을 들여서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은 내가 어떻게 이 전체 공명 이 생태계에서 순환할 것이냐. 오른쪽 부분은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도메인, 프라이스 도메인, 제가 밸류 도메인, 세 개의 도메인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 나눠진 것이 위에 부분은 뭐냐? 정성적인 부분이죠. 아래 부분은 정량적인 부분, 모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스트발드가 내놓은 9블락 모델에서 10블락으로 가면서 하나의 블락이 추가됐는데 요게 추가됨으로써 어떤 개념이 완전히 살아나느냐? 우리가 기업에서 코스트와 프라이스와 밸류의 관계가 확실하게 살아납니다. 오스트발드 모델에서는 코스트와 프라이스와 밸류의 개념이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롭게 들어간 것은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해서 요 각각의 블록들에 있는 내용들이 이 산업 생태계 중심으로 바꿔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죠. 자, 코스트 블록에서 보면은 이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인데 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요 부분은 뭐냐면 차별화된 자산입니다. 이 차별화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IP와 핵심 자원은 같아요. IP가 이제는 차별화된 무형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P가 들어가서 있고 그 뒤에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변 역량이죠.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은 혁신 생태계에서 조달한답니다. 파트너하고 다른 것은 파트너는 밸류 체인의 개념이에요. 혁신 생태계는 밸류 네트워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혁신 생태계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코스트럭처는 이거는 모델링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밸류 프로포지션은 이것은 가치를 만들고 분배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하는 공명 가격, 레지던트 프라이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제한하고 가치 창출과 분배가 순환되느냐 하는 그 구조를 설명하라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밸류 컬럼에서는 밸류 도메인입니다. 이 커스터머 세그멘트는 같지만 달라지는 건 뭐냐면 타겟 고객에 대해서 시간 공간대별로 욕망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욕망은 4차 산업혁명은 개인화된 욕망을 시공간대별로 만족시켜 나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모든 산업 모델들은 그냥 고객만 파악했는데 이제는 개인의 시공간 욕망을 파악해라. 그래서 우리가 뭘 제공하느냐? 경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제 경험 경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을 제가 바꿔놓은 게 PSS,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연결된 릴레이션십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져라. 이것을 안 가지고 있으면 경쟁에서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라이프 타임 밸류를 창출하도록 해라 하는 거고, 과거의 채널로 만들어진 거. 우리는 과거에는 내가 영업 채널을 어떻게 만들고 판매망을 어떻게 만들고 이게 중요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영업 채널을 안 만드는 스타트업이 더 많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겁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되 나만의 플랫폼을, 버티컬 플랫폼을 어떻게 추가로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예. 자, 이런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IP 엑셀레이터 프로세스는 선발, 선행특허, 사업화, 엑시 단계로 나누어지겠죠. 먼저 선발을 보겠습니다. 자, 선발하려면은 수요 모집 채널이 있어야 될 겁니다. 모집 채널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물어봐야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타주 법원에서 얘기한 거는 기업을 선발하는 데는 외부 요인으로 그 시장은 얼마나 되니, 법률적인 문제는 뭐니, 특허는 뭐 어떠니,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벤치마킹에서는 경쟁력은 어떠니, 그 다음에 미래 트렌드는 어떠니,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 어떠니, 팀은 어떠니, 현재까지 실천을 어디까지 해왔니,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투자할 때는 타겟 ROI는 뭐냐, 이런 걸 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IP 포트폴리오, 즉 IP의 긍정적 영향을 보면은 25% 이상 높은 가치를 받는다. 19% 이상 초기 투자를 더 유치한다. 더 긴 수명을 가져간다. 더 많은 IP와 특허를 갖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38% 높은 엑시스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죠. 과거와 달리 시장과 고객의 욕망을 아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젠 개개인의 욕망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여수 밤바다에서는 왜 밤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만 올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청평 가서 찍은 사진에서는 그 비키니 수영복 입은 사진을 올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가? 욕망만 봐서는 안 되죠. 이것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문제인가? 그리고 이제 거기다 차별화되는 제품 IP와 서비스 IP. 제품에서 데이터로 넘어가는 IP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는 IP죠. 이것을 활용하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빼놓고는 주변 협력을 하는가? 협력 생태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팀원과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단계에 가서는 이제 선행 특허를 우리가 보고 선발했는데 대개 이제 엑셀러레이터 운영하시는 우리 황성재 박사도 늘 얘기하지만 해놓고 보면은 특허가 후져요, 한마디로. 제대로 방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행 특허를 검색하는데 뭐 우리 특허청의 키프리스나 구글 페이턴트나 그다음 중국 페이턴트가 검색이 안 되죠. 중국 페이턴트 검색하는 게 이겁니다. 페이턴트 클라우드에서 하면은 중국 특허가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회피 방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결과를 매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소프트웨어 특허는 뭐냐? 소프트웨어 특허는 기본적으로 융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만의 특허는 앨리스와 CLS 소송에서 2014년도 판결이 이거죠. 소프트웨어 단독 특허는 아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은 특허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데이터 이건 특허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가 융합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가져야죠. 그래서 이런 특허 덤불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사업화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시장 검증을 합니다. 근데 막상 제품화 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특허가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난점인데 이 난점을 해결하면 더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엑시스를 하는데
엑시 단계에 들어가서 보면은 증권시장 상장 확률이 IP 보유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4배 이상 5배 정도 높습니다. 거기다가 부도 확률은 3분의 1 정도 낮아요. 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페이턴트가 있는 경우 성공률이 없을 경우 8%, 있을 경우 30%. 엄청나게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이 IP 강한 기업이 더군다나 엑시 단계에서 이제는 M&A 때문에 성공률이 더 높아진 겁니다. 근데 M&A를 하는데, 자, 쿠카, 로봇 회사죠. 독일이 자랑하던 로봇 회사를, 미디어가, 중국의 미디어가 인수를 할 때 1조 5천억. 네스트를 인수할 때 3조 5천억. 퀵시 이건 얼마 했는지 잘 몰라요. 어저께 자로 플랜티를 우리 황성재 박사가 특허를 내서 만든 회사 플랜티를 삼성이 인수를 했어요. 한국의 스타트업을 국내 대기업이 인수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일 신문에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황 박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자, 근데 나한테 밥은 안 사더라고. 자, 직접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와 인수하는 경우하고 비용 차이가 있느냐? 비용 차이는 별로 크진 않아요. 비용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시간과 중심 기술의 가능성, 여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선행돼서 낸 것들이 중심 기술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래서 M&A 특허 같이 평가에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허를 보유하면 25만 달러 이상 M&A 할 때 값이 올라가더라. 특허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고객 충성 가치를 넷 프레젠트 밸류로 만들어 봐야 된다. 뭐 등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어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시장, 조직, 재무인데 이 기술 IP가 바로 우리의 관건이죠. 그 다음에 단순히 엑시스 하는데 M&A IPO 말고도 회수 모델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매각할 수도 있고 검색의 스타트업이 그 다음 소송을 통해 가지고 애플에 여기 이제 1차에서 2.4억인데 나중에 5.6억 달러로 아마 증가됐을 겁니다. 그다음 라이센싱을 우리 칩셋 미디어는 반도체 매수의 90%가 IP에서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개별 우리 엑셀레이터, 액터나랩이나 카이트 재단이나 BLT나 퓨처플래너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 각계약진하는 거는 국가적으로 자원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IP 엑셀레이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앞에까지 일들은 정부가 나설 일이기보다는 개별 엑셀레이터의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정부의 일이 되는 거죠. 요거는 대표적으로 NE5가 만들고 싶어하는 IP 플랫폼입니다. 여기 많은 IP 자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공동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공유 컴포넌트와 룰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 플랫폼 안은 뭐냐? NE5가 예를 들어서 프로바이더가 되고 여기 수많은 서비스와 엑셀레이터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네트워킹도 중요합니다. 예, 수많은 네트워킹들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의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는 거죠. 멘토 육성은 MIT나 스탠포드나 전부 다 자기들 벤처 육성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토 멘티 간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 멘토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들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공통 플랫폼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추가 보너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보면은 IP의 제일 큰 문제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IP는 기타 비용입니다. 기타 비용이니까 이거는 그 기타 것이지 본 연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IP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걸 기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본 연구에 두고 지금 특허청이 하고 있는 IP R&D 요거를 이제는 주요 연구 과제로 R&D에서 결과물이 IP만 나오는 R&D가 단독 프로젝트로 이제는 널리 가야 된다. 이것이 대학과 국가 기업이 동시에 서는 방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P 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우리가 IP 박스로서 부여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P가 가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엑셀레이터들이 좋은 스타트업을 키워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제품화 단계에 들어가면 시리즈 A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자, 시리즈 A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시리즈 A 투자는 누가 하느냐? 벤처 캐피탈들이 합니다.
문제는 벤처 캐피탈 중에서 특허를 제대로 이해하는 벤처 캐피탈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 이유는 또 뭐냐? 벤처 캐피탈의 구성 요건에서 보면은 거기에 뭐 특허 전문가 이런 게 요건에 있는 게 아니라 투자 경험 몇 년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금융 전문가 위주의 벤처 캐피탈 이 자격 요건의 경직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내야지 제대로 이 그다음 단계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는 시리즈 A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은 엑셀러레이터의 시리즈 A 단계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주요 엑셀러레이터들이 시리즈 A 투자 펀드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예. 지금은 그게 안 돼 있죠. 자, 인력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획일적 규제, 3년 이상 변호사 회계사.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분들이 좀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 CVC 규제도 지금 개선돼야 된다는 거고요. 특허의 법적 침해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에서는 특허는 뭐냐? 특허는 배째랍니다. BJR이죠. 지금 한국에서 특허는 이럽니다. 승소율 20%, 미국은 60%입니다. 배상액, 미국은 평균 102억 원, 한국은 7,800만 원. 그러니까 한국은 특허 침해하면은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 기대값이 얼마나 1,560만 원이에요. 이거 뭐 그냥 똥값입니다. 근데 미국은 6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라이센싱 하느니 소송 당하는 게 낫다는 거죠. 실제로 유현호 대표님이 많은 특허 소송을 하면서 그 울분을 토한 대표적인 문제가 됩니다. 징벌적 배상제 도입.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징벌적 배상제 도입돼야 되고 변리사의 특허 소송 참여를 꼭 해줘야 된다. 자, 국가의 역할. 그래서 지금 국가는 먼저 좀 생뚱맞지 모르겠지만은 학교에서 이제 교육 과정에서 오픈소스 이거 코딩이죠. 그 다음에 메이커 기업가 정신 이걸 통해서 이와 같은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된다. 자, 인재를 양성하고 나서 법제도로 지금 노무대가로 지분 투자하는 요 문제, 세금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소속 변리사 단독 투자 문제, 요건 법인 허가가 문제가 있고요. 기업의 펀드의 문제, 그래서 그 다음 NDA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IP 엑셀레이터 시범 사업을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한 5개 해보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5개면 2억 들어가면 10억 들어가겠죠. 그 다음 스타트업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해보면은 한 25개 하면은 한 12억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플랫폼 개발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한 5억 좀 들어가겠죠. 근데 이로부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낮고 낮은 최저 수준을 우리 연구원들이 따졌더니 가장 보수적인 게 이 정도 됩니다.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개 추진 전략은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IP 기반 스타트업, 참여하는 멘토, 현실적 프로그램, 3자 계약, 네트워킹, 타기관 시너지 효과. 자, 제가 시간을 오늘 하다 보니까 조금 초과한 것 같으네요. 여기서 다음 과제는 저희 12월 달에는 제조혁신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